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83년 2월 3일) 런던 북부의 교외 지역인 크랜티 가든 23번지의 한 주택.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그 주택은 며칠 동안 하수구가 막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렵자가 와서 하수구를 살펴보았지만 하수구를 막고 있는 이물질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어 다음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6일 후인 2월 9일 두 번째로 방문한 수렵자는 하수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언가의 살과 뼈라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혹시 인간인가? 동물일까? 결국 수렵자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로써 주택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국을 경악시켰던 연쇄살인범 데니스 닐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게스트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고했던 바대로 데니스 닐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네. 어떠한 인물인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예고를 해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네. 그 수렵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고 있는 거 우리는 뭐 솔직히 알죠, 뭔지. 네, 근데 왜냐면 동물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이면 방송이 안 왔겠죠. 그렇죠. 연쇄 살변범 뭐 그런 게 있겠죠. 살생범, 살인범. 네.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의 것인지 확인이 됐겠지만 어쨌건 네. 경찰이 와서 그걸 수거를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과정도 되게 끔찍했겠다. 뭐 자세하게 어떻게 수고했다 뭐 이런 건 잘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수렵자가 보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너무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잘게 썰려져 있다 보니까 분간이 안 갔던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좀 알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썰어져 있으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사실상 그렇게 돼서. 그리고 혹시나 근데 너무 그렇게 치고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경찰이 수고해 갔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과수 같은 데 있겠죠. 런던 경찰에도 뭐 그런 데서 검색을 해보니까 인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잘게 썰렸기 때문에 수거하는 입장에서 좀 덜 끔찍했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죠. 뭐 저도 정확하게 이거 사진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서 이제 저도 대충 글로만 보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데. 뭐 또 덩치가 좀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무래도 되게 잘게 썰었다고 하는데 잘게 썰려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다진 고기처럼 잘게 썰려 있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좀 덩어리가 큰데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건지 정확하게 애매한 표현이죠, 이것도. 그렇긴 한데 이게 잘게 썰렸을 것 같아요. 고기처럼. 왜냐하면 하수구에다 흘려보냈으니까 잘게 썰려서 이제 흘려보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흘려보내서 막힌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경찰이 인간인 것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됐겠네요. 그렇죠. 경찰이 그러니까 하수구인데 그러면 공동주택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느 방에서 왔는 거냐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좀 약간 안 좋은 얘기가 돌고 있던 23번 방이 좀 저기 하수구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23번 방으로 들이닥치나요? 네, 23번 방으로 갑니다. 수색영장이 있었나 보나요? 아니 근데 그건 그 정도쯤 되면 그거 거의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겠지만 즉시 이제 즉시 구금 뭐 이런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런 수색영장을 사후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예외적 상황. 왜냐하면 범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범인이 도주하는 거나 이런 위험이 있으면 일단 체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색영장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거의 현장범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 영국하고 법 체계가 어떻게 된 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음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게스트설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막막한 소리가 나고, 또한 저 또한 지금 목에 디스크가 살짝 와가지고 둘 다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네요. 또 많이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고. 네. 그래요. 그 23번 방이 이제 들이닥쳤어요. 이게 만약 진짜 범인의 방이라면 뭔가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땠나요? 제가 본 책에서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거 상황을 재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현할 때 그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제 코를 막으면서 스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스멜은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끔찍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방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이제 소문이 좀 돌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하수구를 막을 정도의 사체가 이렇게 사체 가루, 뭐 사체 덩어리가 있었다면 그 냄새가 엄청나게 역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끔찍한 냄새가 났겠죠. 네. 그 방에 거주하고 있던 게 당연히 데니스 닐슨이었겠네요. 그 데니스 닐슨이 그 방에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고 외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몇 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방을 전 수색하면서 이제 뭐 이상한 물건들을 확보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닐슨이 이제 정시에 퇴근할 때쯤 됐는데 퇴근한 닐슨을 경찰들이 잡고 23번 방 주인이시냐, 이름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묻고 당신을 우리가 지금 뭐 어떤 혐의로 지금 체포한다라고 하니까 데니스 닐슨이 굉장히 이제 뭐 이제 별다른 정황 없이 그렇게 수긍하고 가게 됩니다. 그럼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또 생각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니스 닐슨이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수구 막았다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 2월 3일부터 이미 그 2월 3일 이전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주택에서 하수구 수리업자를 불렀다는 것도 2월 3일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월 9일에 체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월 9일에 체포한 동안에 자기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도주를 할까 아니면 자살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하지만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있다가 그냥 체포를 당합니다. 그냥 그렇군요. 네. 뭔가 스스로도 이게 약간 그 사람이 생각나요. 제프리 다머. 네. 그래서 별명이 그랬습니다. 영국의 제프리 다머라고. 아 그래요? 네. 제프리 다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안에 이제 악마를 잠재우고 싶었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데 이 사람도 스스로 그냥 약간 자포자기하는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친구가 2월 5일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자기 지인이 이제 집 방문을 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오늘은 지금 못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도 표정이 대단히 이제 데니스 닐슨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창백해 보였더라.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줍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는 방에 친구가 방문을 했었군요. 뭔가 여러 가지 뭐 화학약품으로 냄새를 좀 지우려고 애를 쓰긴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생애나 이런 걸 보기 전에 잠깐만 얘기를 좀 물어보면 네. 뭐 어디서 이렇게 희생자들을 구한 거예요? 간단하겠죠. 뭐 이것도 그러니까 제프리 다머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게이바라든지 혹은 가출 청소년들 이를 데려다가 이제 뭐 음식을 주겠다, 혹은 뭐 술 한 잔 더 하러 가자, 뭐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서 술을 먹이고 교사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도 제프리 다머랑 되게 닮았잖아요. 대단히. 그럼 희생자가 이것도 남성이네요. 네. 그래요. 굉장히 제프리 다머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영국의 제프리 다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대서양을 양단에 두고 쌍둥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렇군요. 미국과 영국이니까. 시대는 또 거의 비슷해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제프리 다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프리 다머가 오히려 이거보다 조금 늦었나? 그럴 거예요. 한 5년 정도 늦었나? 이럴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군요. 그러면 이 제프리 닐슨 아니요, 데니스 닐슨. 데니스 닐슨. 네. 이게 헷갈리네요. 데니스 닐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제프리 다머보다 좀 일찍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네. 언제 태어났나요? 1945년생입니다. 45년생. 네. 아버지가 노르웨이 레지스탕스 출신이에요. 이제 나치랑 싸우다가 이제 노르웨이군 레지스탕스들이 영국으로 철수하면서 영국에 이제 그 망명이라고 하죠. 망명을 가면서 아버지도 같이 왔는데 거기서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만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세 명의 남매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둘째인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여기서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은 집안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전쟁을 경험한 좀 그런 집안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여기서는 아직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건 없어. 우리가 이제 연쇄살인마를 너무 다루다 보니까 네. 너무 막 이렇게 대단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아직은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 부모님과 이렇게 셋이 살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아주 어린 시절에 이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3-4살 때쯤에 이혼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부터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잠깐 뭐 젊은 시절 혈기 삼아 비슷하게 만나서 금방 이제 아버지만 해도 뭐 잘 어머니가 있는 고향,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주민이 아니잖아요. 그 이주해 온 사람이니까 그 아직까지 영국 쪽에서 그 거주지가 없는 때 그 잠시 어머니랑 결합했다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떠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버지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성장하는데 어머니가 이후에 재혼을 하고
근데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소원했던 관계로 음, 지냅니다. 그렇군요. 이 아버지와도 뭐 결혼한 관계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네요. 네, 뭐 근데 애를 셋이나 낳을 정도면 뭐 그 음, 아버지하고도 뭐 거의 연줄이 없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본인은 어머니가 사실은 나의 친아버지는 저 진짜 노르웨이 그 아버지 그 올라프 닐센이라고 본명인데 예. 올라프 닐센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날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피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뭐 조부모 쪽이나 외조부모 쪽 이런 쪽이랑은 연관이 뭐 없나요? 네,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헤어지고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좀 약간 약간 고지식한 분이었다 뭐 이런 식이어서 자기랑 안 맞고 자기랑 뭐 자신의 어머니랑 자기가 왜 그렇게 나쁜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뭐 저희가 예전 다뤘던 그 사람 이름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에드 캠퍼처럼 어머니와의 관계가 뭐 나쁘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자기를 압박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안 맞았다 이런 식인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외할아버지와 상당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그의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살인 이 사람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시체 애호증인데 시체 애호증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식의 분석이 이때까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발간된 그의 진술, 최근에 그가 벌인 진술에 따르면 외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잘 대준 건 맞는데 약간 성추행을 한 것 같다. 추행 뭐 둘이 어디 가서 이제 뭐 바닷가에 낚시 같은 거 하러 가서 외할아버지가 몸을 밀착시키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애가 3-4살 되는 애가 그게 무슨 행위인지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런 의미 같더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정확하진 않죠. 자기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추우니까 이렇게 안아줬는데 자기가 있죠. 이제 이렇게 동성애적 기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흥분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다른 얘기를 좀 해본 거고 이게 막 이제 우리 같으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하도 영국에 그 축구 선수 이름 뭐죠? 축구 선수 많죠. 그러니까 맨유의 전설 이름 뭐더라?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 자기 라이언 긱스 그래 자기 제수 씨랑 바람나는 인간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뭐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수초동네는 그래요. 그 비만이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쳐간다는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던데 뭐 그냥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외할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뭐 어릴 적에 이제 항상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성추행적 행동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지금상으로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애증이 섞였다. 자기 말에 애증이 섞인 것 같다.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혹시 뭐 어머니나 외할머니 이런 쪽이랑은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외어머니랑 외할머니가 자신의 목욕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 목욕을 해주는 행위가 이제 어릴 때 약간 좀 종교적인 그런 의례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는 가톨릭적 전통에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것이 이제 자기한테 굉장히 좀 어떤 성적으로 취향에 무슨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대단한 무언가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무언가를 지금 닐슨한테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않는데. 네, 그렇죠. 예. 그 제프리 다머 같은 경우에는 더 없었잖아요. 둘 다 없었죠. 둘 다 솔직히 객관적 그러니까 보통 객관적이라는 게 뭐 딱 그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다수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 사람들에서 뭐 이런 반응이 이런 자극이 오면 그냥 보통 수로 반응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든지 아니면 가슴에 담아뒀다든지 뭐 아니면 자신이 나중에 벌이는 일이 원인을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 꺼내고 있는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닐슨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외조부모들이 이제 사망을 했을 거란 말이죠. 어쩌면 그게 혹시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굉장히 친밀했던 외할아버지가 데니스 닐슨이 6살 때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일찍 돌아가셨네. 네, 대단히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어리니까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랬다고 하면 어머니한테 뭐 외할아버지 어떻게 어디 가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관에 누워 있는 외할아버지를 보고
어디 가신 거야? 그러니까 왜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 죽었어, 뭐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정지되고 뇌가 정지돼서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보통은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처음에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저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또 돌아가셨으면 대단히 좀 표정 같은 거를 좀 풀어주잖아요. 얼굴 같은 게. 그래서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의 시체의 호증에 이제 시발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보통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체의 호증이 발현에 있어서. 그렇죠. 그 어쨌건 자기가 외할아버지한테 애착을 느꼈던 것 같아 분명히.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이 친구를 성추행했다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자기 안에 그런 애착 관계가 애착된 사람의 모습으로 마지막 기억이 시체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그 어린 시절 뭐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아동 성추행이라든지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행위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아프게 하는 거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자신의 어른들은 보통 어른들은 자신한테 사랑을 주잖아요. 애정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럼 이 애정의 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자기는 어릴 적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한테 보여주는 사랑이 하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동 폭행자 피해자들이 오히려 아동 성폭행자가 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해진 아동 성폭력이 사랑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나도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데니스 닐슨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데니스 닐슨 역시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런 애정이 뭐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 것에 애착 관계가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동 성폭행은 안 했으니까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 정도죠. 알겠습니다. 지금 외할아버지의 사후에 가족관계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이때 뭐 어머니도 이때 재혼을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때 재혼을 하고 새 아버지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닐슨 같은 경우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을 리가 없죠. 어머니랑도 안 친한데 지금 새 아버지랑 친했을 리도 없고 그러다 보면 사춘기는 굉장히 외로운 사춘기가 됐긴 했겠네요. 네, 또 사춘기에 본인이 동성애적 기질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기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 동성애적 기질에 대해서 자기 여동생이랑 자기가 되게 가까워서 여동생이 가끔 성적 취향을 느끼기도 했는데 걔랑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동성애 그 분위기가 또 가톨릭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러한 자신의 취향이 여동생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그 여동생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 전이된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처음엔 생각을 했었다고. 자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이제 동성애 저 기질을 스스로 알게 된 다음에. 그 말도 좀 혼란스럽네요. 처음에 여동생한테 분명히 성적 취향을 느꼈는데 그 동성애적 기질을 또 혼란스러웠다고 하니까 전이 됐다는 거죠, 일종을. 그러니까 자기는 동성애적 기질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 이 원인이 뭘까? 어린 나이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여동생한테 매력을 느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뭐 나는 사실 정상인데 지금 약간 그런 것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창 예민한 시기에 뭐 가족 관계도 이제 좀 약간 이상해지고 있었고 뭐 새아버지한테 정을 붙였으면 좋았겠지만 또 새아버지가 형은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자기 형은 좋아하는데 그 형하고 되게 소원의 관계가 좀 많이 틀어지거든요. 이때 그러면서 또 동성애 때문에 그걸 이해해줄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에일리언으로 유명한 시고니 위버가 나오는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굉장히 그 독실한 신자예요. 근데 아들이 동성애자인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의 죽음을 겪고 그걸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 종교보다는 한 사람의 이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운동하는 실제 인물의 그 실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자신이 그 인간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걸 위해 싸우지만 나도 그 영화를 보진 않고 그걸 스틸컷으로만 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 너무너무 강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동성애적 기질을 가진 거를 진짜 마귀가 들었다냐면서 막 뭐 때리는 건 뭐 일사고 뭐 굉장히 그 억압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이때는 또 이 시대는 더 심했겠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춘기를 보냈고 네. 뭐 얘네도 군대 가나? 이때는 이제 군대 가는 시기였나 봐요. 그렇죠. 이때가 하는 시기였구나. 근데 되게 일찍 합니다. 1961년 하급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 또 개념이 또 달랐을 때는 뭐 좀 그냥 우리나라는 학년제잖아요. 뭐 중학교까지 마치는 의무 교육이 뭐 지금은 중학교잖아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인데 뭐 영국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까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아니죠. 고등학교는 가든 말든이에요. 아 그래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구나. 원래는 저희 때는 초등학교까지였고 예, 그쵸. 우리 때는 초등학교까지. 이제 지금 중학교까지인데 어느 나라는 나이로 끊어버리는 나라가 있어요. 나이까지 너 17살까지 대학을 가고 싶으면 뭐 어디까지 몇 살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무조건 학교 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답니다. 그렇구나. 그런 나라도 있는데 뭐 그런 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나라 영국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이 친구가 1961년 학업을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7, 16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많아봐야 중학생 끝나고 고등학생 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이런 나이인데 이제 학업을 다 끝내버리고 이 사람은 군대에 가버립니다. 되게 도망가고 싶었나 보네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뒷내 이 사람의 범죄하고 무관하게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직업 경력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계통의 일을 계속 많이 하면서 하는데 아마 군대에 대한 뭔가가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 근데 좀 이상한 게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동성애적 혼란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로 가버린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약간 뻔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군대로 가버립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권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군에 가보는 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좀 그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갈 수 있는 최연소에 갔겠네요. 거의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복무야? 그게 또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가 봐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2년 복무 뭐 해서 뭐 알아서 그 안에서 찌지고 뽑고 사오세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신청해서 자기가 몇 년까지 복무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제도가 있었나 봐요. 자기는 원래는 9년 복무를 예정을 갔다고 합니다. 뭐 그동안 뭐 돈도 많이 주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실제 복무는 11년을 복무해요. 취사병으로 갑니다. 취사병으로. 꽤 괜찮았다 봐요. 나중에는 뭐 왕실 군의대 뭐 이런 데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로열 가드라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뭘로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대충 소개하자면 왕실 친위대 뭐 이런 쪽에서도 복무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 보면 꽤나 괜찮은. 그렇겠네요. 나는 잘 모르는데 순간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나라 이렇게 막 청와대 근처에서 근무하는 애들 순간 생각했다가 이제 왕실이면 그런 전투적 목적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시적 이런 의장대에 가까운 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죠. 어쨌건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대우도 좋은 그런 곳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1년 동안 28살까지 계속 있었는데 군 복무에 그래도 제법 잘 적응을 했던 것 같고 뭐 동성애적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딱히 드러나거나 문제가 되진 않았나 봐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긴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샤워를 함께 못 했다는 거죠. 남들 뭐 벗은 몸을 보면서 막 자기 그 당시만 해도 뭐 또 이때 영국 분위기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동성애가 그래도 약간은 이제 그래도 봐주는 이제 그래도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의 문화인데 아예 없었던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런 것들 동성애적 기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동성애적 기질을 숨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과거 사람들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포비아가 있죠. 막 혐오, 막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혐오 받죠. 그런 시대가 됐어. 아무튼 그래서 샤워를 같이 못 하고 왠지 좀 드립을 치고 싶긴 하지만 참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이때만 해도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단체 복무였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방에서 우리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내무실이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만큼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뭐 못해도 몇인 몇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 영국에서만 복무를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꽤 많이 돌아다닙니다. 외국에서도. 아니. 그래요? 독일에도 가고 예멘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 독일 병사였던지 독일 서독이겠죠. 서독에 있던 한 병사였는지 그냥 독일의 청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인 관계 비슷하게 갈전이 됩니다. 그렇군요. 독일 남자들 그렇게 멋있다는 또 소문이 있던데. 아니에요? 이탈리아 남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독일 남자들이 깔끔하고 이탈리아 남자들은 이게 약간 좀 좀 다정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뭐 젊고 뭐 멋있는 남성이었나 봐요. 네. 젊고 마른 남성. 또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에 성적 환상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 굉장히 축 떨어져 이렇게 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이런 모습. 굉장히 의미심장한 형용사네요.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개인적으로든 힘들게 마쳤는데 군 제대 후에 그러면 이제 28, 이제 30 거의 30이 돼가는 나이에 제대를 했어요. 네. 그래도 어쨌건 취직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의외로 잘 됩니다. 바로 자기가 음. 경찰에 가고 싶어서 71년에 제대를 하고 73년에 경찰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취업은 잘 됐겠죠. 그 군복무 잘 10년 넘게 잘 했으니까. 그래요. 여기 경찰에 입사를 했다고요? 네. 복무 적응은 잘 했나요? 그 당시에도? 복무 적응. 아, 이거 네. 복무가 아닌가 이건? 맞아요. 맞죠. 비교적 업무에 잘 적응한 편이었는데 이미 군대 시절부터 이제 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매일 혼자 저녁에 술을 마시는 이런 생활을 보이기 계속합니다. 경찰에서도. 경찰 생활은 오래 못 해요. 한 1년 입사를 그러니까 1973년 4월부터 3월인가 4월부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훈련 기간이 있었나 봐요. 그거 빼고 4월부터 본 업무를 했는데 12월인가 이제 일을 그만둡니다.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데 대신 이제 그리고 이 경찰 복무 기간 도중에 이제 자기가 게이바라든지 이런 데서 더욱 출입이 낮아지면서 동성애적 기질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경찰을 그만뒀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자기는 경찰이니까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동성애적 기질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거라서 이것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결국은 경찰 말에 퇴사를 하는 그런 경찰 말에 퇴사 그의 말에 경찰에서 퇴사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군요. 퇴사하고는 그러면 백수로 지냈나요? 또 금방 취직을 해요. 의외로 보안 회사에서 짧게 일을 한 몇 달 정도 일을 하다가 바로 이제 74년 5월쯤에 공공 직업 발전소라는 그러니까 그 무직자 혹은 뭐 취업 그 희망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직업을 알선해주는 이런 그 우리나라 말로는 복지사 사회복지사에 가깝나요? 그런 게 이제 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직업 말씀서라는 순간 들었다가 직업 소개서인가 했다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에 가까운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이제 그 뭐 중간에 한번 직장을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긴 적은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또 다른가 봐요. 이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그냥 다 통할됐는데 공무원이 그냥 발령이라는 개념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직업을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직업으로 옮겼는데 이거를 직업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이런 직업 소개소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평판도 좋았어요. 굉장히 평판도 좋고 동료들하고도 말수가 적지만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대처 욕할 때만 갑자기 흥분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평판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조용하고 뭐 일 성실히 잘하는 사람. 그런 식의 평판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정치인 얘기하다가 흥분하는 사람이야 많죠. 뭐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면 제프리 다머랑 많이 좀 다르죠.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죠. 제프리 다머는 좀 뭐랄까 삶 전체 의욕이 없는 듯한 인상을 준 사람인데 비하여 이 사람은 적어도 일 같은 거는 되게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프리 다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린 시절을 보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개척을 해야 됐으니까 그런 성향이 좀 다르게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생을 그렇게 열심히 나름 겉보기에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말한 뭐 경찰이 되고 군인이었다가 경찰이 되고 보안업체에 갔다가 다시 공공직업발전소에 간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후에 일어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975년 그러니까 직업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무렵이었겠죠. 데이비드 갤리첸이라는 20살 동성애자를 만나게 돼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는 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갤리첸이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런던으로 이주해온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떤 남자들한테 뭐 협박을 당했나 뭐 이렇다고 했는데 협박을 당했는지 뭐 아니면 뭐 게이바라서 혹시나 뭐 성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당했는지 했는데 이때 데니스 니슨이 딱 막아줘서 이제 구해주는 그런 그래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유형의 이제 피해자들의 접근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강력한 보호자의 느낌이네요. 예, 그때는 좋은 거죠. 신사적이고 멋진 남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동거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갤리첸이라는 이 남자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보였는 게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새로 집을 알아보는 등 새로 집을 얻어서 이사 가는 등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의 연인 관계하는데 문제는 좀 이 동거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1년 남짓 지지고. 1년 좀 넘게. 예, 그 정도였고 뭐 이런 갤리 첸도 그렇고 데니스 니슨도 그렇고 서로 그러니까 대단히 가장 연인으로서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성적 매력, 그러니까 성관계에서의 매력은 별로 없었다라는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해요. 서로. 그러면 뭐 서로 그러니까 딴 남자들 데려와서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관계를 갖는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1년 남짓한 동거 생활을 마치고 두 사람 결별합니다. 근데 이 동거 과정에서 데니스 니슨이 갤리첸한테 원래 사귀기 전에 뭐 갤리첸이 나에게 폭력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니슨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갤러첸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계속 이제 동성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갤러첸을 죽이진 않았죠? 예, 아닙니다. 또 살았죠. 그러니까 갤리첸과의 이별 이후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을 주죠. 막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남자가 뭐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방탕해지는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지만 길게 못 만나면서 막 술에 더 빠져 살게 되고 뭐 이런 우리가 거.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아닌데요. 그래요? 아예 못 만나고 있죠. 그렇죠. 10년쯤 어디 농담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좀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방탕한 생활 뭔가 자포자기한 마음 그래서 마음 안에 동성애와 그 폭력적인 성향이 아예 이제 그게 풀렸겠지. 그러면서 이제 살인이 시작됐을 거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언제 첫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1978년에 14살 소년입니다. 을 대상으로 처음 살인을 합니다. 14살. 네, 14살 소년인데 뭐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6살쯤 될 거예요. 예. 가출 청소년이었나 봐요. 우연히 조우해서 합석하고 뭐 밥을 뭐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종종 하는 게 그래요. 어린 청소년 대부분 가출 소년이겠죠. 그런 소년들한테는 뭐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 혹은 밥을 주겠다 해서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살인을 하는 이런 식인데 처음 살인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 소년과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뭐 관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같이 잤어요. 네.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눈을 떠고 나니까 소년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얘가 딴 사람의 이제 깨어나면 딴 데로 간다고 하겠지, 뭐 떠난다고 하겠지, 싫다, 영원히 내 옆에 두고 싶다라고 그래서 살인했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진술을 합니다. 그렇군요. 첫 살인. 그 제프리 다머도 약간 이런 비슷한 첫 살인 아니었나요?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거죠.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 게이바 등지에서 조우를 하고 집으로 이동, 그렇게 이렇게 식사, 음주 뭐 이런 걸 권유한 다음에 이게 좀 뭐 술에 취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다든지 뭐 약도 탔겠죠. 약을 탔다는 기록은 잘 없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쓰러져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넥타이 혹은 뭐 줄 이런 걸로 교사를 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범죄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방법도 제프리 다머와 많이 비슷하네요. 오늘 자꾸 내가 그 제프리 닐슨이라고 헷갈려서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첫 희생자를 포함해서 그러면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총? 경찰 공식 조사로 따르면 12명이라고 하는데 데니스 닐슨 본인은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명의 살해 시도가 있었다라는 식인데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어떻게 실패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렇군요. 네. 그 아까 방법은 술을 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목을 뭐 넥타이나 줄들을 살해를 했다. 그럼 살해를 하고 나서 아까 이제 하숙을 막힌 걸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절단한 다음에 버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시체 애호증이라고 하잖아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후 시신을 욕조로 데려가서 씻긴 다음에 옷을 벗겨서 씻기고 다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옷을 입혀서 집에 놔두고 며칠 전 뭐 수주에서 한 달 가까이 집에 놔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시체가 상태를 보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절단해서 이제 유기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유기 방법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지역에 처음에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던 78년부터 81년까지 머물던 지역에서는 이제 사체를 그 토막을 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져가서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불을 태워서 없애버렸다고요. 근데 그 82년과 체포되는 83년까지 살던 지역에서는 그게 좀 어려웠나 봐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아까 전에 방송에 오프닝에서 나왔듯이 토막 내서 이제 하수구에 버렸는데 이게 나중에 덜미가 잡혀서 덜미를 잡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났겠지. 그런데 이제 좀 무뎌졌겠죠. 뭐죠? 이런 처리 방법도 뭐 처음부터 하숙에 버려야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어떻게 걸릴까봐. 이제 계속 사람 많이 죽이다 보니까
그랬겠죠. 하숙에 버리면 상당한 악취로 이제 이웃들 민원 굉장히 잦았겠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닐슨이 또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닐슨이 살인한 다음에 희생자 시체를 벗겨서 뭐 누드 사진을 찍는다든지 혹은 살인 희생자의 시체를 가지고 뭐 마스터베이션, 뭐 자위 같은 성적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자기는 결단코 그 시체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시간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럼 뭐 크게 범죄적으로는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살인 동기 중에 하나 살인 동기로서 시체 애호증 이 사람을 대변하는 거는 제프리 다머와 이 사람을 대변하는 게 시체 애호증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 시체 애호증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군요. 그러면 시체 애호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시체 애호증과 반응. 오늘 굉장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몇 주 전부터 막 얘기를 했거든요. 몇 주 전에 했는데 그때는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그 미야자키 치토무를 하면서 시체 애호증을 좀 공부를 해서 그걸 또 이제 같이 공유하고자 좀 공부를 했다. 이제 잘한다,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런 겁니다.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시체 애호증은 정확히 말하면 그거를 전신의도 분석하기가 싫어하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애호증을 가진 사람도 이거를 나의 이 증세를 어떻게 뭐 토로할 수 공간도 없고 그걸 받아주는 정신 분석이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체 애호증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강력 범죄에서 나타난 그런 이미지들밖에 없는 거죠. 시체를 뭐 절단해서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엔 더 했겠죠. 훨씬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나마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할 만한 이제 그 법 심리학자, 법 정신의학자가 이제 크라프트 해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체 애호증을 극단적 사례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평범한 사람이 겪고 있는 이제 앓고 있는 편집증, 도착증으로서 시체 애호증 이런 거는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드러내기가 힘드니까 접하는 사례도 없고 극단적 사례만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디즘 가학적 행위, 가학적 편집증의 도착증의 이제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로서 시체 애호증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디즘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 이전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뭐 사디즘이라는 범주 안에 넣어도 상관없는 거지. 우리들이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냐면 사디즘 저번에 SM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자기들끼리 뭐 아주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선만 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뭔지 하든 뭐 남이 뭐 할 수 있는 그건 사실 없잖아요. 아니 뭐 합의하면 뭐 넘으면 어때요? 뭐 지들 마음이지. 아니 그 넘으면 게 뭐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절단을 뭐 진짜로 이렇게 한다는 그건 안 되잖아요. 과학 뭐 너무 심각한 폭력이라는 이런 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멀리 있네요. 그러니까 살인이나 이런 극단적인 곳에 있네요. 두 사람의 합의는 상관없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뭐 가볍게 뭐 채찍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야.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게 아니라 근데 이 같은 사디즘은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그거죠. 상대방이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성을 발휘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디즘이 합의된 사디즘이면 괜찮은데 그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디즘, 병적으로 문제된다고 할 만한 사디즘의 극단적인 사례로서 이런 시체 애호증을 설명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사람이 시체 애호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 크라프트 에밍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9세기 사람인가 20세기 사람인가 둘 중 하나예요. 어쨌든 거의 그때 사람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그나마 그래도 데이터가 조금씩 누적되고 있으니까 분석이 좀 더 자유로워요. 근데 아직도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들고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지금 4판인가 5판이 나올 때가 됐는데 거기서조차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좀 쉬쉬하는 분위기,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인데 저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인도의 법의학자가 이거를 10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 단계가라는 건 아니고 이런 증세가 10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약간 서로 악의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소개는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아닐 아그랄이라는 이제 인도 법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시체 애호증을 10가지로 구분했는데 중첩적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역할놀이라고 해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말했던 이제 데니스 닐슨이 독일 그에서 군 복무 경력 중에서 그런 느꼈던 그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 성 파트너가 자신의 파트너가 축 늘어졌다든지 시체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관계. 그렇죠. 시체 놀이네요. 그렇죠. 역할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낭만적 시체 예우증이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설명할 필요 있나 이거? 어떤 거냐면 뭐 게스트들의 선택에 그 맡기겠습니다. 낭만적 예우증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자신의 연인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연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연인의 시체하고도 같이 있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시체를 보면서 그 사람과 성교를 하고 싶다는 환상을 갖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는 경험이 없는데 서양 애들은 그런 게 있대요. 뭐 장례식을 하잖아요. 서양에 예. 장례식 있으면 막 시체에다 키스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시체에다 처음에 예. 죽은 그때 자기가 모르게 성적 환상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 근데 이 세 단계는 시체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시체를 직접 만지지도 않는 경우인데 이 다음 단계들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지금 시체 선교 환상 같은 경우에는 이 데니스 닐슨이 외할아버지를 보면서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죠. 다음 단계는 어떤 건가요? 이건 그냥 얘기만 설명할게요. 시체를 접촉하고 싶다. 근데 패티시 시체의 특정 부위를 이건 패티시하고 섞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진짜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뭐 시체를 절단하는데 시체와 성교는 관심 없는데 시체를 절단하는 데서 관심을 갖는 아니면 시체를 가지고 마스터베이션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경우 그 다음이 기회적 시체 요청인데 이거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시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자신의 연인과 뭐 예를 들어서 연인과 말다툼을 벌여서 연인을 살해를 하는데 살해한 연인을 그 자리에서 강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기회적 시체 요증이라고요? 예. 이 사람은 시체 예우증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저는 이게 무슨 시체 예우증이 사실은 거의 그냥 뭐 죽은 연인에 대한 분노나 이제 질투 같은 감정이 극화된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내 아그랄이 이 사람이 말했던 거는 약간 시간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시체 예우증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경향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연쇄살인범적 특성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그런 것들이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딴 사람한테 이런 걸 하지는 잘 않아요. 이런 거는 딱 이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끝 거의 대부분. 아 그렇군요. 어떤 한 상대에 대한 갈망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어찌 보면 뭐 낭만적 시체 예우증이 굉장히 사악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시체 예우증. 이 사람은 뭐 굳이 이제 시신 도굴 같은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을 하는 살인 시체 예우증. 이 데니스 닐슨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 문제는 데니스 닐슨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시체하고는 성관계를 안 가졌다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한 경우는 없지 않죠. 아니 그리고 이게 애초에 단계적 구분이 아닌데? 단계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하나 분리돼 있는 거죠. 제가 단계라고 해서 설명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렬적으로 있고 심지어 겹쳐. 얘기들이. 많이 겹칠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적 시체 예우증. 살인적 시체 예우증과 베타적 시체 예우증의 차이점은 살인적 시체 예우증은 그냥 산 사람하고도 성교를 해요. 근데 시체하고도 한다 이런 식이고 두 번째 마지막 베타적 시체 예우증은 시체하고만 성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너무 했나요? 너무 좀 이상한 방송인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한 거니까 우리가 뭐 그렇고 그럼 데니스 닐슨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뭐 단계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그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단계라고. 뭐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까요? 어차피 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어차피 다 말했는데 뭐 1번, 2번 하면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들어. 1번이 뭐였지?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데니스 닐슨 같은 경우는 살인 시체 예우증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1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10칼로리도의 경량성도 많이 보여줬지만 9번 그러니까 살인 시체 예우증도 보여주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체 성교 환상 이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시체 예우증의 원인이 뭐예요?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온 건가? 아니면 뭐 어디 신체에 무슨 뭐 호르몬의 분비가 이상해서 그런가? 이런 거를 뭐 봐야 하는데 말을 진찰도 해보고 경험이 쌓여야 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유추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추도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에서만 유추를 하는 거예요. 데니스 닐슨 같은 경우는 자기 할아버지 친밀했던 할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작 의사들도 이거를 음. 꺼린다는 거죠. 자기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아직 원인이나 이런 게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거군요. 네. 이런 건 있습니다. 데니스 닐슨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체를 막 목욕을 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막 옷을 다시 입혀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어린 시절에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자신을 뭐 목욕시키고 그리고 옷을 입히는 이런 것들. 그것도 약간 그게 뭐 가톨릭적 무슨 모습이 있었나 봐요. 의례 같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었다, 뭐 영향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마 뭐 그런 데니스 닐슨의 범죄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뭔가 약간 좀 끼워 맞추기 같은 비약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대놓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근데 이거는 애초에 연구된 결과나 이런 것 이론 같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교제에 서툴렀던 그런 사람들이 데니스 닐슨 좀 그런 사람이었나요? 네, 그렇죠. 아까 전에 좀 사람들한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동성애적 기질이 환영받지 못하는 전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렵게 더 만들고 있었던 분이나 어렵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것이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인에 대한 집착은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데니스 닐슨이 조용하고 교제에 서툴렀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강한 느낌 아니야? 아니 또 그렇게 교제에 서툴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게 교제에서 틀렸다는 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책에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거죠. 그래요? 그냥 지 말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굉장히 지금 동거도 하고 그리고 그 동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사처럼 가서 구해줘서 한 걸 보면 좀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지배욕을 가지고 그 자기 안에 그 분노를 다스리면서 살아간 그랬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가학적인 행동은 하지 않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죠. 뭐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학적인 행동이지만 뭐 난도질을 한다든지 시체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 보면 이 사람도 그러니까 제프리 다머도 좀 그런 게 제프리 다머는 약간 또라이 같은 느낌 드는 게 좀 화도 뭐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있지만 제프리 다머도 사람을 죽이는데 고통을 주고 싶진 않았다는 표현을 많이 사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고통에 차게 하고 싶진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데니스 닐슨 또 소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욕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안 떠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것이 막 가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사람. 이런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좀 동성애적 기질이 좀 많이 용납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약간 다른 모습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 예전에 동거하다가 또 폭력을 휘두르고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모르겠어요. 그 여지를 제가 소장님께 드린 게 사실 폭력을 그 부분은 저도 쓰면서 이거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왜냐면 그 내가 너무 군인에 대한 그런 인상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든 캐릭터 같아.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을지 잘 감이 안 와.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결별이나 외로움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쇄살인범 혹은 연쇄살인범들이 굉장히 많은 유형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의 가장 좀 우리가 일상적인 사이코패스는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보통 거기에 대해서 A 다시나는 뭐 이 정도로 반응을 하는데 얘들은 A 다시를 반응하는 거예요. A의 뭐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루기 힘든 사람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별이라든지 뭐 외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며칠 술 마시다가 뭐 좀 널브러져 있다가 막 토하고 뭐 몇 번 하다가 이제 슬슬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처음에 얘가 떠나는 게 너무 싫다. 얘를 죽여서라도 내가 갖고 싶다. 못 떠나게 하겠다. 이런 반응으로 이어지는 게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시체호증도 그런 지배욕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사이코패스가 그런 식이죠. 이제
내가 남을 떠나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나를 떠나가는 건 내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원하는데 네가 감히 떠나?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이게 지배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쇄 살인범들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비해 더 격렬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결별 외로움에 대해 극단적인 반응이 살인과 시체 애호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아닐까.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데니스 닐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 마치면서 뭐 데니스 닐슨 어떤 형을 받았나요? 사형 받았나요? 종신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살아 있나 보군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사형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럽 EU 자체에서 그게 없어요. 사형이 없어요. 유럽은 사형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제프리 다머가 수감된 지 제프리 다머는 수감된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 뒤에 동료 재수자들한테 맞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직도 살아서 자신의 이제 범죄 원인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88년인가 85년에 이 사람의 범죄를 심리학자가 정말 명확하게 분석해서 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이 되게 명저거든요, 나름. 그런데 처음에는 그 책을 보고 되게 좋은 작품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분석했던 작품이다라고 치켜 세우다가 요즘에는 이 작품이 그래 좀 미흡하다, 내가 내 자신을 분석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자신이 분석을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심리 상태,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결과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뭐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을 계속 살려둬도 되는 건가? 전 사형 반대론자에 가깝는데도 뭐 찬성론자들이 이런 애 어떻게 살려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뭐 저는 사형제가 있어서 뭐 사회에 더 효용이 높아지고 없어진다고 해서 사회에 더 효용이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있어서 좋은 건지 없어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와 그리고 격리의 차원에서 법을 또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고 그 얘기는 뭐 우리 또 청취자들이 많이 얘기하겠지. 나 뭐 모르면 떠들지 말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습니다. 이건 자르죠. 자르죠. 네, 알겠습니다. 잘라주세요. 뭐 까먹고 안 자를 겁니다. 잘라주세요. 욕먹기 싫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편 예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영아 유아들이 자꾸 목숨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아 유아들이 모두 한 부모의 자식이었던 거죠. 자, 다음 주는 1980년대 미국을 경악시켰던 티닝이라는 집에서 일어났던 잔혹한 이야기, 추악한 실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예고한 굉장히 끔찍한 얘기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얘기해 드려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방송을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이제 하고 다다음 시간에 뭐 특집 방송을 한번 내보내는 걸로 하고 해서 7월까지 저희가 방송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전에 제가 30화까지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때는 소재 고갈이었습니다. 진짜 소재 고갈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뭐 자꾸 갈구니까 나오긴 나오던데 생각보다 그땐 진짜 25화 넘어가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소장님이 갈고서인지 뭐지 어쨌든 나오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갈고서는 아니고 청취자분들이 바래서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개설이 여대생들의 응원 쪽지를 받고 힘을 냈죠. 그래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한다고.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말 방송을 이제 7월까지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7월까지 하는 일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진짜 50화까지는 깔끔하게 하고 뭐 더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름 휴가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7월 한 중순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바토리 에르제베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때 뭐 한 석 달, 넉 달 준비하다 보면 뭔가 나오긴 나오겠죠. 바토리도 하고 그때 그리고 그 미제 사건들도 뭐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다루고
뭐 연쇄살인 엑스파일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범죄자들의 폭을 넓혀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지금 2회에 끝나는 건 아닌데 어쨌건 다다음화 정도 더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LBC 방송들에 대한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LBC 카페 오시면 후원 계좌 있습니다. 많은 후원 해주셔서 게트썰 차값이라도 좀 벌어주세요. 교통비. 그 후원 계좌가 저랑 연관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였습니다.